돼 있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돼 있죠? 도입 시기는 언제? 몇 년도에 도입했어요? 60. 아유, 무슨 60을, 얘를 왜 그렇게 나이를 매기는 거예요? 왜? 힌트 2000년대로 들어야 돼, 2000년대. 아니, 60년대, 70년대면 법이 바뀌어도 벌써 바뀐 거예요. 100년? 2006년에. 이거 가끔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있죠. 자, 조정 대상 지역에 보시면, 이거 배웠죠? 공법에서. 응? 거기 하면 주택 가격이 있죠? 물가 상승률의 2배라든가 청약 경쟁이 있죠? 5대1을 초과하게 되면 이거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에 근거 법률은 어디 있어요? 문법. 오늘 우리 박처녀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뭐 남친하고 뭐 날짜라도 잡은 거야? 요즘 저녁반은 하총각 뭐죠? 그 결혼 그 사진인가요? 뭐 그런 거 찍어갖고 올리고 막 그러던데 걔는 무언에 압박을 주는 것 같아. 나 결혼할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선생님 알고 계시라고 뜬금없이 지난번에 전화해서 결혼 날짜도 알려주고 난 알고 싶지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기가 얘기한 거야. 12월 며칠이라고 토요일이라고. 야, 나 토요일날 일해 안 돼. 그래갖고 거부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단 얘기죠. 응? 그거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그러면 주택법에 근거해서 규제하는 또 하나의 제도가 있어요. 대표적인 뭐? 그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여러 번 얘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택법 분양가 상한제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이 관련 법률이 뭐냐 그러면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묶어서 한번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것도 주택법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단 쭉 내려가면 12번에 주택조합이 있죠? 이게 여러 번 시험에 답으로 나온 거예요. 학개론의 시험에.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에 관련된 애들이 일단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기억을 좀 해달라고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169페이지로 가시면 그러면 이제 토지 정책에서 자, 여러분들이 토지이용 규제가 있죠. 토지이용 계획이 있죠. 어느 게 먼저 수립돼요? 당연히 계획이 먼저 수립되는 거예요. 얘를 수립하고 얘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나오는 게 토지이용 규제예요. 토지이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그게 지역지구제, 용도 지역지구제라고 해요. 그죠? 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실행할 수단으로 지정하는 게 지역지구제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토지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그게 지역지구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하면 지역지구제의 의, 목적 이런 게 나와 있죠. 지역지구제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는 거기에 보시면 그 2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의미 목적에 도시계획법상의 지역지구 구역제란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특정한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획정하고 획정된 지역마다 각각 별도의 토지이용의 특성을 부여해서 토지이용의 특성에 따라 토지 이용에 일정한 공법상의 제한을 가는 제도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결국 지역지구제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옷장에다가 옷을 이렇게 가지런히 진열해 놓죠. 상의는 상의, 하의는 하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 국토공간을 딱 이 계획에 맞게끔 분류 지정한 게 지역지구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지구제를 해서 우리가 얻는 목적이 있죠. 거기 3번 지문이 있죠. 거기 보시면은 자 어울리지 않는 토지의 이용을 어울리는 토지의 이용으로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인데 거기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의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토지 이용에 수반 밑줄 치는 거예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이 바로 뭐다? 이거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토지용 계획이나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렇게도 나온 거예요. 틀린 답으로. 얼마나 간단하게 좋겠어요. 그죠? 응? 원래는 얘네가 해당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토지의 이용의 침입을 배제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변해가면서 토지용 규제의 한 방법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 정의라고 돼 있죠. 아, 이거를 또 출제를 해요. 여러분 시험에. 그래서 기본적인 건 알아두셔야 되는 게 거기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죠. 어느 게 상위 레벨이에요. 기본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관리계획이라고 제목을 바꿔서 내서 틀리게 낸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왜 체킹을 해드리냐면 이 중에 틀림없이 1차만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양반은 공법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 공법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도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공법에는 이런 난이도는 안 내요. 뭐로 용어를 내겠어요, 공법에서. 법 물어볼 게 많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학계론으로 들어오면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1차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2차를 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거 구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있죠. 얘가 학계론에서 자주 출연하는 애예요. 얘는 원래 맞는 내용으로만 나왔다가 한번 여러분 시험에 제목을 바꿔서 한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도 정리는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구별해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토공간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시지역은 다시 안에 뭐라고? 주상목록에 대한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 관련된 문제가 최근에 5년 사이에 2번 나온 거예요. 최소한 이거는 구별을 해줘야 돼요. 좀 더 심하게 들어가면 주거지역도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으로 또 나눌 수가 있죠. 그건 한 번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것까지 세분해서 들어가면 너무 심한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죠? 네. 얘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안 된다고. 내 공법선생한테 전화할 거예요? 난 공법선생 전화번호 알아요. 전화할 거예요, 진짜. 얘 중복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역과 지구와 지구는? 아니, 무슨 옛날에 무슨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지역과 지구하고 구역은? 저거만 안 돼, 지역만 안 돼. 지역. 아니, 그래, 이거 바꿔드릴까요? 이걸 바꿔드리자. 구역하고 지구 있죠? 네.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 왜 안 돼요? 했잖아요, 그때. 구역하고 지역?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지정을 할 수 있잖아요. 보존지구도 뭐든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거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거 확실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학계론에서 물어봤는데도 대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공법에서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각각씩 나와요. 지문으로. 하나의 대지에 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 기출해서 확인하면 나와요. 이거 내가 이따 공법 선생님한테 따로 전화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도 물어봤던 거예요. 부동산 개념하고 분류할 때도 이거 했던 거예요. 물어봤던 거예요. 그죠? 기억하나요? 네. 자, 그래서 그 용어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 가면 토지 공개념이라고 있죠. 토지 공개념. 자, 토지 공개념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특징.
응? 자, 토지 국유제가 있고 토지 공개념이 있어요. 그죠? 국유제와 토지 공개념의 가장 큰 차이점. 토지 국유제는 이거를 인정을 안 해준다고요.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갖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소유권을, 모든 국토관의 소유권을,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토지 공개의 논리는 뭐냐면, 사적인 소유권은 인정을 해준다고요. 이거는 인정을 해주는데, 이 소유권을 행사할 때 제약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에 관련된 3대 법안이 뭐였어요? 3대 법안이.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거. 표정이 비도 오는데 네가 대답해라, 뭐 이런 표정이에요.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있죠? 이거 폐지됐잖아요, 이거. 이때 도입을 했다가. 그죠? 택지 소유에 상한을 둔다는 것도 소유권 제한을 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서 과세가 했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폐지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거기 여러분들이 토지 공개념에 5번 지문을 가시면 이런 거예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 적합 의무라든가 법률적 제한, 소유권이 인정될지라도 남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토지 공개념의 골자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소유권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 이게 조금씩은 정리해 두셔야 되는 게, 그럼 선생님, 이 다음에 들어가면 심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마지막 이론으로 정리할 거를 알려주는 과정인데, 기본적인 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 위에 추가해주면 양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용은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시간에 압박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읽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여기 지역지구제에서는 근래에는 이론에 대한 거는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이런 공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그거를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역지구제 시행에 따른 단기와 장기 효과 이런 것도 출제를 안 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시험에 단기하고 장기로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고 아시죠? 하양여가. 이게 단기와 장기로 돼 있고 지역지구제도 단기와 장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임대료 보조,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다 단기와 장기로 돼 있는데 그거를 구분해서 안 물어본다고요. 안 물어본 이유가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단기와 장기의 변화까지 우리가 구분을 해서 정리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패턴이 달라진 것이 벌써 10년 전 일이에요. 10년 동안 여기 단기와 장기를 출제한 선례가 없어요. 이거를 선생들이 문제집이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단기와 장기의 변화를 물어보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에 나온 거 보시게 되면 물어본 선례가 없다고요. 최근 10년 사이에. 그걸 우리가 왜 붙잡고 공부를 하고 있겠냐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 봐 심화과정이나 이럴 때는 그래프 그려서 알려드려요.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반응을? 안 듣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기시면 주택정책이 있죠. 자, 주택정책의 목표는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 질적으로 양호한 주택, 쾌적한 주거환경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주택 문제가 앞쪽에 양적인 문제가 있고 질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이제 이런 것이다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 정책의 내용을 보면 공급 확대 정책이 있고 구매력 강화 정책이 있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요. 얘를 억제하거나 얘를 뭐 하는 걸로. 확대하는 걸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 시기 있죠. 그때는 이거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이것도 확대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때는 선성장 후분배 논리였어요. 일단은 국가가 성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개인에게 돌아갈 목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라는 게 원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그게 80년대 접어들면서 유례없는 삼재 현상이 있죠. 그리고 소득의 증가 86, 88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거치면서 소득이 어떻게 돼요? 확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주택에 관한 욕구가 급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게 뭐다? 그게 200만 원 건설이에요. 그때 공급을 늘려준 거예요. 수요를 계속 억제하다가.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갖고 조절하는 거예요.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근데 공급을 늘릴 만한 여건이 된다, 안 된다? 우리 그때 200만 원 건설할 때는 자재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5만 원으로 결정이 된 게 그 시기였어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때가 돈이 무진장에 돌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흥산업이 있죠. 이게 또 비약적으로 성장할 때가 그때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픈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때가. 그게 왜 200만 원이면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분당하고 일산이 있죠. 걔네 합한 게 3, 4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걔네 합한 거 한 7개 정도가 그때 등장한 게 분당, 일산, 중동, 3번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다 그때 평촌 이런 게 다 그때 일기 신도시들인 거예요. 가끔 언론에 일기 신도시라고 나오죠. 그때 공급됐던 애들이에요. 그때.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자재가 부족해서 그때 떠돌던 소문 중에 하나가 해사를 썼다. 막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도 돌고 그랬던 거예요. 해사 아시죠? 바닷물에 썼다 이거예요. 바닷물에. 근데 바닷물에는 안에 염분이 있어서 철근을 부식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동네가 한 2, 30년 지나면 무너질 거야. 막 이런 루머도 돌았던 거예요. 근데 아직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루머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시절에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급을 늘리는 게 좋아요? 수요를 늘리는 게 좋아요? 네? 공급하고 수요가 있으면 정책적으로는 수요를 갖다가 우리가 조정하는 게 이상적이고 공급은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 주택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개량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래요. 신도시 건설하면은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돼요. 그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존 재고주택을 보존하고 개량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구매력을 늘려줘야 되는데 구매력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그게 대출이에요, 대출. 대출에 지원이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6억을 대출 기간은 50년, 연리 1% 이렇게 해주면 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살 수 있죠. 그죠?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 가시면은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나오죠. 옆에 제목 옆에 회차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들은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다 저렴한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이 임대주택 정책이 여러분 시험에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은 무조건 별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년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큰 애들이 얘네들이니까 별표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별표하신 분들은 잠깐 쉬었다 들어오세요.